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종용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원래 종용은 하나의 통글이었는데 주자가 이것을 나누어 놓았죠. 지금 드디어 회지위이냐의 부분은 제 8장입니다. 8장입니다. 예. 한 줄 막, 이게 전체가 8장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회지위이냐, 태코중용, 득일선즉, 권권복응이 불실지의. 이 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년이죠. 안년. 근데 안년의 연자는 바로 자가연이고, 스승은 원래 제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이 물 소용돌이니까요. 이 연못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둥글게 일잖아요. 연못이 그래서 이것이 뒤에 이렇게 또 이게 연못 쓰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따서 물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쓰는데 이것이 뒤에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잘 많이 보시던 이 글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 글자로 변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보통 보면 속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요 부분은 전부 뭐냐? 요 부분은 바로 이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회는 바로 그 연못의 그 중간에 있는 물 거기를 의미하니까 바로 그 안회의 자가 자연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이라고. 이 연자에서 안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보통. 하여튼 이름은 이 회고 자는 자연입니다. 이 양반이. 안연은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였죠.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보다 먼저 죽잖아요. 죽으니까. 아마 그때 공자가 70대 갓 70이거나 70을 좀 넘었거나 이럴 때인데 70 전후죠. 그러니까 한 14년 동안의 외국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노나라에 돌아와서 안연히 곧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68세부터 72세까지 마지막 4년의 이 삶의 마지막 4년을 노나라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안연이 그때 죽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아내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해서 30 전에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뒤에 많은 학자들이 자세히 따지고 연구해 보니까 39, 40 때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70대니까 안연이 한 40세쯤에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38살 때 이 노나라로 돌아와서 2년 뒤인 40살 때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 학계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 지금도 어떤 데 보면 38세, 39세 설이 있는데 연대가 따지고 맞지 않아요. 하여간 아내는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했고 민의호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그게 바로 안회죠. 그 다음에 불천노 이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우리말로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홀키고 싱질 낸다. 이런 상황이 없이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또 불이과 이 잘못을 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저지르지 않았다. 한 번 잘못은 하되 두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었다. 이게 불천노 불이과잖아요. 그리고는 항상 이 가난하게 살면서 누추한 삶, 요즘 말로 하면 달동네에 늘 살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만족을 해요. 왜? 항상 정의를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칭찬을 해주죠. 단사표음. 단사는 뭐냐면 이 대나무로 얽은 혹은 풀잎으로 얽은 이 밥그릇에 거기다가 밥 한 덩어리, 그리고 표주박, 국도 없어요. 표주박에다가 맹물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뭐 거의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다고 봐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단사표음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빈낙도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공자는 사실은 백성들은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의식주가 풍족한 것을 바랬지만 지식인들은 이른바 정의와 도를 실천하는 지식인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틀림없습니다. 공자의 생각은. 그래서 안빈낙도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식인 혹은 사회의 상류층은 겸손하고 전략하고 근검하고 좀 가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논어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 뒤에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른바 상류층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면서도 시나 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죠. 새끼 밥도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많았죠. 하여간 회지위냐가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회라는 사람의 사람됨은 회지위냐는 태코 중용, 항상 중용을 택해서 중용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이 균형이 잡힌 이런 자세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득일선즉, 이 일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선행 혹은 하나의 선언, 좋은 말 혹은 성현에 해당되는 사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말,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권권보공이라는, 권권을 말하는 주장은 받든다 그러는데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것을 권권은 뭐냐면 주목권자잖아요. 주목을 꽉 쥐고 단단히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응자가 가슴이니까요. 복은 요즘 뭐 의역을 한다면 가슴에 새긴다 하면 되겠죠. 입는다는 말이니까 가슴에 새긴다. 그래서 이 선언 선행을 가슴에 새기고 단단히 가슴에 새기고 불실지, 이 불자는 이 불자와 똑같은 글자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이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했다 하는 이런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중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회지위냐 태코 중용하여 득일선즉 권권보금이 불실지의.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천하국가 가규냐, 천하국가 가규냐, 장록가사야, 백인 가도야, 그리고 중용 불가능이야. 아주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중용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자에 있어서도 중용이라는 것이 지식인은 뭘까요? 배운 사람들 혹은 상류층의 뭘까요? 사회 지도층은 그래도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백성들은 참 힘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소인이나 백성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무슨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강한 어떤 자아를 참 속이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가지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은 중용을 지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공자가 논에서 하셨고, 그 뒤에 맹자는 중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자는 중용을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 이후에 이 중용이라는 책은 순자 이후에 그 늦기까지 잡으면
한나라 초엽까지 전국시대 순자 이후로부터 진나라, 한나라 초엽까지 그때 지어진 책으로 보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들인데 그렇다면 이 중용을 쓴 작자는 이 중간이라든지 중도라든지 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황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성인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도덕적 경지까지 중용의 의미를 극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 국가 가균이야. 균이라는 것은 고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천하는 어딥니까? 800년 역사의 주나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는 뭡니까? 각 제후국들이죠. 전국시대에 오면 전국 칠웅으로 정리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진나라로 잠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초나라, 한나라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국은 그리고 그런 것이고, 가는 또 뭐냐면 이 각국의 그러니까 대신들, 각국의 대신들, 노나라로 친다면 이제 삼가 있죠. 중시를 비롯한 삼가, 이런 권력자들, 이게 바로 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왕이나 이 국의 제후들이나 가의 대부들, 이런 천하 국가죠. 의미하는 바가 그건데, 가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통일해서 질서 있게 다스린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또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질서 있게 다스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국시대 때의 지식인들이 열망하던 이 국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천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천하 국가를 균등하게 한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 실제로 뒤에 한 사람은 진시황제도 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에 춘추시대 제왕공이나 진문공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천하 국가를 잘 다스리고 다툼이 적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장록은 작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후, 백자, 남 같은 아주 최고의 벼슬이죠. 자기고요. 녹은 거기에 따라오는 연봉들이죠. 봉급들이죠. 그래서 이 장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뭐 영의정, 우리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혹은 육조의 판서들이라든지, 중국으로 친다면 재상들, 각 시대의 재상들이 있잖아요. 재상. 명나라 대대로 오면 대학사로 바뀝니다만, 그죠? 재상들. 이런 아주 고위관직의 장록도 사양할 수 있다. 가사야라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배짱 안 맞으면 싫으면. 그리고 우리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평안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뭐. 여러분 또 세상에서는 평안감사를 평양감사라고 부르는데, 그죠? 평양감사는 없습니다. 평양은 부이기 때문에, 이 부를 다스리는 사람은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양 부윤이 있지. 감사는 그러니까 평안도죠. 그러니까 평안도 감사, 감사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평안 감사라 그래야지 평양 감사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여간 장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장록 가사야. 그리고 백인, 더 나아가면 뭐냐면 백인 휜 칼날인데, 인자는 여러분 칼도를 이렇게 쓰고 말이죠. 점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이 부분이, 혹은 이렇게 찍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칼날이다. 이거 칼등이고, 이거 칼등이고, 이 칼날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백인 가도야. 도는 밟을 도자잖아요. 백인 가도야. 그래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발바닥 살이 찢어져서 피가 흘리고, 심하면 지혈이 안 되면 죽게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백인은 이 어떤 사람이 전쟁판에 뭘까요? 백병전에 들어가서 적이 그 구름처럼 참 둘러싸서, 여러분 저기에 보면 이 사기 항우 봉기 항우의 마지막에 항우의 그 목숨을, 이 항우를 죽이는 사람에게 제호를 봉하다 하고 엄청난 장록을 준다니까, 이 천하의 최고의 검객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항우를 포위해서 결국은 항우 죽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뭐 거의 죽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도, 예, 물러나고 스스로 칼을 버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장렬히 전사한다. 이게 바로 백인 가도야라고 보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하여 이 전쟁 중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 이 장렬히 전사하는 것,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용은 불가능이야 그랬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중용은 불가능. 불가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용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이죠. 중용을 실천하기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예. 중용을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좀 약하죠.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다는 중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해야 좀 직성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자왈 천하 국가 가균야, 균일하게 하다, 균등하게 하다. 균등하게 한다는 게 통일한다는 말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주자는 잘 다스린다 그랬어요. 잘 다스린다. 예? 잘 다스린다 그랬죠. 예. 평치야 그것은, 예, 아주 공평하게 평천할 때입니다. 공평하게 잘 다스린다. 그리고 장록을 이건 녹봉이고 이건 자규죠. 사양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백인 그냥 칼날 거기에 달려들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도라. 그리고 그러나 중용은 정말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옛날에는 중도, 이 평범 이런 게 아니고 성인이 아니면 좀 낮춰서 성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단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뭘까요? 철학의 혹은 사상의 발전 단계에서 본다면 뭐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공자가 말한 원래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용할 때 용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차자입니다, 여러분. 가차자예요. 뭐냐면 본 글자가 있는데 이 빌려 쓴 글자를 가차자라 그러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고 뭐 깊은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용자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 경이라는 것인데 이게 악기예요. 근데 종처럼 생겼어요. 종처럼 생겼고 그 밑에 용자를 달아 이게 발음을 이걸로 하라고 했는 건데 이게 변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게 뭐냐면 종보다가 좀 더 큰 종. 종은 여러분 이 종자 있죠? 저도 이름에 이 종자를 씁니다만은 종은 이 보통 크기 종이라면 종보다 더 큰 종을 용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용인이 하면서 이 글자를 빌려 써버리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쇠금자를 이게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붙여가지고 용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약종이 있고 정약종의 동생이 정약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종이고 더 큰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대신에 또 원래 써야 되는 글자는 뭐냐면 이 용자예요. 이 용자입니다. 근데 용도 참 재미있는 글자인데요. 점을 쳐서 점괘에 나온 그대로를 실천하다. 점괘를 써서 그대로 실천하다. 이게 용자의 본뜻이에요. 예. 뭐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1900년 전후에 중국 안양에서 옛날에 은나라의 수도였던 안양에서 그 갑골에 새겨진 글자, 갑골 문자가 발견되어서 한 100여 년
그 연구가 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뒤에 또 조금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 중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중용, 그러니까 중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도의 입장에 서서 극좌 극우를 택하지 않고, 극좌 극우를 따르지 않고,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 이 달리 요즘 말로 한다면 시민들, 국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 이번 선거에서 극우파가 지고 중도가 되지 않습니까? 중도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면 더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이 실현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극우나 극좌는 숫자가 적어요. 목소리를 놓고 떠들긴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익이라든지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의 그 첩경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의 중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왈 천하 국가 가규냐 장로 가사야 백인 가도야 중용 불가능이야. 참 중요한 말을 했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체크해 주세요. 자로 문강. 여러분 자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이 중시고요. 중시고 그 이름은 유죠. 중유. 그런데 유는 바로 말미암을 유, 따를 유니까 뭘 따르고 말미암습니까? 당연히 길이잖아요. 그래 길로자를 쓰고 앞에 이 자로 해가지고 자를 자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바로 중유가 자로다. 중유의 자가 자로다. 이 자자자요. 자가 자로다. 이게 아실 거고요. 다 아시는 거죠. 자로가 문강, 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남방의 강, 이 여자는 뭐냐면 물음표 마찬가지예요. 북방지 강이요. 예? 이 강, 이렇게 줄을 하나, 물음표 또 다른 하나예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요즘은 다 이렇게 쓰죠. 이 여자가 바로 이 여자하고 똑같은 글자. 이렇게도 하고 이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음표예요. 감탄사나 물음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남방지 강이냐, 너가 묻는 것이 남방의 강을 묻는 것이냐, 북방의 강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이때 이랑은 너의 뜻입니다. 바로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이 혹은 여, 이거 똑같은 거죠. 너의 이 여자에서 여자가 아니고 너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죠. 이게 전부 다 너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글자들이죠. 아니면 너의 강함이냐, 너가 지금 묻는 것이 남방의 강을 묻는 것이냐, 북방의 강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자로 너의 강을 묻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넘어갑니다. 관유이교, 관은 관대하다는 말이죠. 관용, 관대. 그리고 유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유자, 유도. 유연 할 때 바로 유자죠. 그걸로써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혹은 인도하고, 그리고 무도라는 것은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놈들, 아주 발악한 놈들, 어느 시대에나 극단에 서서 발악하는 이 인간들이, 발광하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아요. 관용으로, 유화로 용서해주고, 진짜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한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면 남방의 강함이다. 이 남방은 뭡니까? 이 장강의 남쪽, 장강 남쪽. 장강 이쪽은, 위쪽은 북방이고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학사에서 보면 시경은 북방을 대표하는 문학이고, 초사가 남방을 대표. 초사는 구런, 송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남방을 대표. 그래서 보면 북쪽은 상당히 현실주의 문학이고요. 사실주의, 현실주의고, 여기 보면 낭만주의고 말이죠. 또 환상적인 그런 이 글들이 많아요. 신화 전설도 남쪽에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남방은 확실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리고 북방은 아주 단단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기후가 그 사람들을 풍속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군자 거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장 편안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뭐 거주하다 뭐 거기 있다 이런 말이지만 쉽게 의역을 한다면 군자는 그것을 관유이교 불보무도 이것을 가장 편안하게 여긴다 이럽니다. 이 남방의 강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보면 군자들이 거기에 정말 높은 수준의 도덕 의식을 가진 군자들이 그것을 편안하게 남방의 강을 편안하게 여긴다. 지금 북방에 있더라도 아니면 서방에 동방에 어디에 있건 관유 불보무도 관유이교 불보무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군자이고 군자는 바로 그런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 원수라든지 미운 놈을 대할 때 하는 관유와 무도를 그의 무도함을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 화해 이런 쪽으로 이 처신을 한다면 바로 군자이고 남방의 강의 특성인 관유와 불보무도를 실행하는 것은 군자이고 군자는 이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력, 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자는 이것을 임자를 자리에 깔고 앉다, 자리로 깔다 이런 말에서 금혁을 금은 뭡니까? 창 그리고 칼. 예. 이 금은 바로 이 창과자에다가 또 칼, 이 병. 이 병자 여러분 알죠? 뭐 엑스칼리버처럼 이렇게 생긴 칼을 왼손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이게 바로 병자예요. 근데 이 병자는 바로 이게 뭐냐면 칼이죠. 검이잖아요. 검. 그러니까 이 창과 검, 창과 칼 이게 금이고요. 혁은 뭐냐면 가죽 혁자인데 이제 갑옷과 투구를 의미해요. 갑옷이나 투구는 뭐 단단한 가죽을 말려 가죽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깔고 앉는다. 이렇게 주자는 그리고 사이불념 죽어도 이게 바로 뭡니까? 임금력이라는 건 바로 전투에 나갔다는 말, 전쟁에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어도 요즘 불념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염자가 원래 이 염자는 만족하다는 말. 그러니까 불념은 불만족이란 말이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달게 여긴다. 죽음도 달게 여긴단 말이에요. 감시면 죽음도 달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북방의 강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강한 사람이 거기에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거기에 뭘까요? 편안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거지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특히 다산 선생뿐만 아니라 앞에 다른 중국에도 몇 번 있는데 이것을 임자를, 금력을 깔고 앉다는 것보다는, 입다는 의미로 임자를, 입다는 의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또 이 갑옷을 입고 이걸 전부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아요. 금력을. 그러니까 항상 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군대로 친다면 여러분 5분 대기조 있잖아요. 5분 대기조는 항상 여러분 군장을 풀지 않고 잠잘 때도 그대로 입고 그러니까 5분 안에 그 현장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동 타격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임금력 사입을.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해병대처럼. 그래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달게 여기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북방의 강함이다. 북방 민족들의, 북방 사람들의 강함인데 여기에는 강자는 뭐냐면 용감하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호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쉽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남방의 강이 있고 북방의 강이 있는데, 군자는 아까 군자는 남방의 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공자 말에서도 꼭 사람이 남쪽 사람, 남쪽에 있다 북쪽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후가, 풍토와 기후가 만들어놓은 그러한 남북의 서로 이 특성이 있는데, 군자는 이왕이면 남쪽에 그 관유하고 부드럽고 이 무도함에 대해서 그 잔인한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강함, 이것을 택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군자는 화의분류, 화를 모입니다. 조화를 가장 중시한다. 조화를, 화해, 화목, 조화, 이것을 가장 중시하면, 류라는 것은 너무 지나쳐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류가 별로 좋은 의미를 안 쓰였어요. 예, 어느 한쪽으로 흐지부지 돼버리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폼 잡고 잘 나가다가 뒤에 끝이 희미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 관유 이런 것을 계속 쭉 유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의 교여, 이게 제자는 이거죠. 강함이 강하도다, 이것도 단단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게 뭐냐면, 교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굽을 수가 있죠. 화살이 습기가 많이 진다 이러면 이것을 바로잡는,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는 데 쓰는 도구를 교라 그래요. 그리고 교정할 때 바로 교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 화살 시자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주 딱 직선으로 된 단단한 화살, 그와 같이 강하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역을 한다면, 강하도다 이 강함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고도 강하도다, 이게 바로 강제교입니다. 그리고 중립이 불의, 예, 이 의자는 이 편자와 같은 글자죠. 이게 이 편자는 사람이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모양이죠.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모양이고, 의자는 사람이 어디다 기대는 모양이잖아요. 예. 이게 가운데 서서, 예, 가운데 서서 이 극좌가 있고 이 극우가 있으면 여기에 탁 여기 포지션을 여기 잡고 서서 어느 한쪽으로 편도 안 하고 불의, 이 의자, 불의. 여러분, 이 의자,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지 않아요.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중립을 해서 항상 중도를 지키고 중용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강하고도 강하도다. 강하고도 옳고도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강을 택해야라는, 그렇죠? 이 강자의 강보다도 군자의 강을 택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국유도, 그래서 군자의 강함을, 중용의 강함을 가진 사람은 국유도, 나라에 도가 있어요. 나라가 지금 잘 다스려져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도 해결되고 말이죠. 선진국이 되고 말입니다. 국민들의 도덕심도 앙양이 되고 막 이런 좋은 사회. 그런데도 불변색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색을 우리 주자 선생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미달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성공하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어요. 예. 그게 세상에 아직 나가서 자기 뜻을 펴기 전에 이 초지를 나라가 뭐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럼 뭘까요? 이 정신이 해태해져 가지고 게을러져 가지고 뭐 잘 돌아가는데 내가 뭐 할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중용에 아주 중용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산 선생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예. 이 색자를 말이죠. 이 나라에 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득 찼다. 색자가. 막혔다는 뜻도 있지만 가득 찼다는 뜻도 돼요. 예. 그래서 나라에 그 도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에 이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가득 찼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을 변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권자다. 그리고 바로 중용의 그것을 자리를 항상 계속 그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해. 그래 강화도 강화도다. 이렇게. 그리고 국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나라가 엉망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점점 더 이 세계화 시대, 평화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 옛날 말은 한 줌도 안 되는 그 정치가들 때문에 세계화가 점점 막히고, 거기다가 또 엄청난 전염병이 계속 오고, 거퍼 오고 말이죠. 점점 살기 어려운 세계다. 이게 뭐 공무도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무도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난리일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지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중용의 도를 특히 이 남방에, 북방이 아니라 남방에 관유, 그리고 불보, 관유이교, 그리고 불보무도 하는 그 8글자 있죠. 이것을 지키면서 변하지 않으니 강하고도 정말 옳고도다. 강하고도 옳고도다. 강하고도 강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겠지만 다산 선생이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말을 듣는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이 좋은 반석이 올랐었고 해서 그 만족스럽다고 해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비무환처럼 안일하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것이 바로 다산 선생식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다산 선생이 누구를 따르냐면 지인자정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그 학자인 지인자정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은 이 양반의 말이 주자의 말보다도 더 이 본뜻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채택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다 선생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이 평화라고 할 수 있죠. 화의 상태가 아주 오래되면 반드시 류오에 빠지고 만다. 안일과 나태로 빠지고 만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립을 해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오래 있다가 보면, 중립을 해서 오래 있다 보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편을 하거나 혹은 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중립하면 불편, 불의 해야 되는데 불자도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대게 된다 이거예요. 정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계들을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중용이라든지 중도나 중립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게 바로 다산 선생의 그 후세 사람들을 위한 충고입니다. 예. 다시 읽어볼까요? 국유도 불변색은 강제교, 국무도 지사불변 강제교. 넘어갈까요? 시간이 얼마? 40분? 그럼 좀 더, 아직 제가 조교에게 시간을 좀 물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소은행괴 후세유술은 군자불리의, 군자 준도의 행, 여기까지는 하고요. 소은행괴. 예.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조교가 친절하게도 갈로리 열고 색자로 바꿔 놨잖아요. 예.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중용의 이 얘기에 들어있던 중용의 원문은 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자가 뭐 한서를 보거나 혹은 뭐 이 앞뒤 물리로 보거나 이거는 소자가 아니고 색자. 둘 글자가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잖아요. 한자에는 비슷한 글자가 많아가지고 뒤에 이 사이비가 들어가가지고 이 글자가 뜻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분명히 이 색자의 뭘까요? 그 오자다. 응? 네, 이렇게 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색이란 이렇게 이 집이죠. 이게 집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손 오른손이 있고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농부가 사람이 새끼를 꼬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끼 있잖아요. 이게 변해서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색이란. 그래서 이 색 플러스 이 중에서 이 하면 색이 하면 이 새끼가 된 거예요. 새끼. 끈 새끼 있잖아요. 새끼줄. 그 색인은 그러면 이 새끼를 끌어당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덱스를 이렇게 색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소은행계라고 읽어야 되느냐, 색은행계라고 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다산 선생 같은 혹은 또 주자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그대로 읽어야지 이걸 왜 억지로 바꿔 읽느냐. 한서에 그래 있다고 하면 한서가 오자일 수도 있지. 원래 거기에 한서 이전에 있던 그 이 얘기에 이렇게 이 소로 되어 있으면 소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색을 읽으면 뭐냐면 색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은이란 뭐냐면 색은 행계할 때는 이때 색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색은 행계라 그래. 요즘 우리 전부 다 소은 행계하고 색은 행계 하잖아요. 색은 행계. 주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이 은벽한 아주 숨어 있고 아주 이 치우쳐진 벽진 이러한 그 이치를 구해서 이치를 이 깊이 구해서 이 일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색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벽한 이 은자들이 하는 아주 괴이한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깊이 찾아내어 가지고 괴이한 짓을 행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다산 선생 같은 분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 소원이라 그래 가지고요. 소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 까닭 없이 이 숨는다든지 이 편백한 행동을 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읽어야지 왜 바꿔 읽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이미 이 색은 행계라고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주자가 벌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니까 5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은 전부 소원 행계를 읽지 않고 색은 행계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색은 행계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괴상한 행동을 하는 자기가 산에 들어가서 숨고 은자가 되려면 뭐 그럴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죠. 허위를 떠는 것이죠. 그래서 세근을 해서 이 행괴를 하는 사람을 후세 유술은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인간들인 줄 알고 후세 사람들이 이 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요즘도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이 사회에서 이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인간 취급 못 받은 사람이 열심히 다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괜히 그냥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무슨 은자 노릇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중에는 물론 진실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하는 사람 있지만 또 터무니없는 엉터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후세 유술은
그래, 이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진짜 가짜 구분 없이 우리 TV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자. 이게 바로 이 술자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술은 칭찬도 되고 기술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기록을 남겨둔다. 그런데 오불위주의, 나는 불위주의,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자님은 나는 그런 짓을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건 취급하지 않는다. 위선자들이다 그거.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괴상한 짓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5살 때 천재를 김시습 같은 분. 뭐 울고 불고 머리 풀어헤치고 산에가 중이 되었다가 또 돌아왔다가 시집 장가를 갔다가 또 이혼을 했다가 뭐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려는 그 세근 행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이 행괴지 세근의 행괴는 아니고 행괴는 했지만 그 세근까지는 붙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후세에 많은 남효원이 또 육신전에다가 기록을 하고 해서 후세 이름이 명성이 김시섭 남았잖아요. 생육신. 그 후세 유술은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행괴를 했으면 후세 유술을 하는 것을 공자가 반대하지 않는데 이 세근을 해가지고 아무 까닭 없이 근거 없이 자기가 사회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조용히 들어앉아서 살면서 이 괴이한 짓을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인 건 줄 알고 기록도 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님이. 그럼 공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 말해 공자는 논어에도 보면 공자에 대해서 이른바 이 뒤에 노장으로 연결이 되는 은자들 상당히 있잖아요. 논어의 후반부에 보면 공자를 비난하고 공자를 야유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명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노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항상 공자는 나는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이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항상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넘어가요.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공자의 입을 빌려서 말한 이 중요해란 글을 쓴 작자의 생각입니다만은 군자는 준도이행 정도를 중용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결국 중용의 도를 따라서 중용의 도를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반도의 패 있는 힘을 다해서 가다가 길 가운데 길 중간에서 이까지가 목표라면 이쯤 가서 이 패라는 것은 뭐냐면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보면 중지라고 생각하는 중간에 그만두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중도에 가다가 힘이 다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혹시 뭐 기절을 하거나 죽으면 죽었지 벌령 이라는 것은 그치 진짜예요. 나는 이 끝까지 가는 걸 중간에 이때 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능력이나 힘이 남아있는데 다리 힘이 아직 있는데도 아이고 더 걷다가는 내가 이 다리병이 나가겠다 겁이 나서 안 걷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쫄아가지고 혹시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하다가 병이나 생기지 않을까 미리 힘이 있으면서도 그만두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지라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 구절의 본뜻입니다. 이 본뜻은 여러분이 염류가 공자의 논어에 보면 나오죠. 염류가 공자에게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의 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데 역부족입니다. 힘이 부족해요. 역부족이에요. 제가 역부족입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역부족자는 이 반도나 중도의 패
중간에서 이 기진맥진해가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 이게 역부족이지, 이 진짜 이 기력이 완전히 고갈 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지금 공자만, 너는, 금, 이 너자죠. 이 획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획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아이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힘은 있지만, 더 이상 가다 내가 죽어보면 안 되지. 병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다. 역부족자는 중간 반도 가다가 있는 힘을 다해 기절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게 역부족자이지. 너는 지금 역부족이 아니라 이 남은 힘을 숨기고 이 고차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차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군자는 준도현 도의 중용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역부족이 해서 중간에 쓰러지면 쓰러졌지, 나는 중간에 그만두는 획,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의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명백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덕입니다. 그분이 참 파란만장하고 어려운 고생하는 18년간이나 귀양 생활을 하고, 또 항상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또 귀양 갔다 돌아와서도 등용이 되지 못하고 쓸쓸한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저술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해석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11장을 끝냅니다. 군자는 넘어가요. 군자는 의호중용, 의호. 이때 이 의자가 아니죠. 이 의자가 아니고 저걸 쓰는 거예요. 이 의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뭘까요?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기대다 해도 좋고요. 이거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군자는 중용에, 아까 따를 준자나 마찬가지예요. 중용에 의지하고, 항상 자기의 어떤 사심이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을 편하고 의하는, 이 편하고 의하는 마음을 누르고 중용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둔세 불견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은둔하단 말이고, 세상에서 은둔해서 불견지, 견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견지라는 것이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인부지불원할 때 공자가 말한 그거 마찬가지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개의하죠. 섭섭해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혹은 쫄아들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인부지불원이잖아요. 예. 우리 온자로 화낸다고 얘기합니다만, 꼭 화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어떤 이 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죠. 예. 개의하지 않는다. 인부지불원, 불역군자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개의하지 않는다. 관심을 꺼버린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불견지 불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중용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 나오죠. 성자. 오직 성스러운 성자만 그것을 중용을 능히 실천할 수 있다. 바로 이 중용이라는 한 편의 짧은 논문을 쓴 이분은 학술을 좀 발전시켰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맹자에 보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는 길을 다 열어놓고, 불교에서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유학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를 열어놓았습니다만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중간, 중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11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도 비은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